안녕하세요. 명예와수다 김철중입니다. 오늘 명예와수다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방사선 치료하면 일단 겁부터 나는데요. 오늘 연세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금기창 부원장님을 모시고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기창입니다. 예. 금기창 이름은 누구야 주셨습니까? 무슨 군수창 뭐 이런 느낌이 나고 그런데요. 군사용어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자, 쓸데없는 얘기고요. 좋은 날 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연세안병원 부원장이신데 이 연세안병원 언제 오픈했죠? 예, 금년 4월에 문을 열었고요. 현재 약 1일 한 1,600명의 외래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몇 병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10병상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510병상이면은 전체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상이 몇 %예요?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근데 암 환자 입원은 더 많잖아요. 이거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세브란스 병원 본관에도 역시 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진짜 지금 대학병원의 암 환자 입원 비율이 절반 넘죠?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 잡아야 병원 사는 거야. 환자도 살고 병원도 살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암 치료에서 제일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이제 방사선 치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 기기는 암병원에 다 몰려 있나요? 네, 현재 지금 구암센터에 있던 기계들을 이제 거의 다 이전했고요. 새로 지금 신규로 도입한 기계들이 현재 지금 세팅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면 아마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암 환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만약에 100명의 암 환자가 있으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몇 % 정도 될까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까지 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한다고 그러고, 네. 저희는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많이 올라가서 한 30%에서 40% 정도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20% 정도 됐고, 최근에 와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한 30-40% 환자.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 비해서는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 받는 비율이 더 적을까? 요거 잠시 우리 금기창 교수님을 소개하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금기창 교수님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과장이시고요. 방사선 종양학회 홍보이사도 하시네요? 네, 홍보이사는 했고요. 현재는 이제 미래기획이사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두경부암, 유방암, 직장암, 안구 근접 치료 이쪽에 이제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시고 연세대학 나오시고요. 연세대학 교수님들은 거의 다 연세대학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걸 뭐 내가 잘못했다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아니 모교에 와서 열심히 그 모교를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래야죠. 네. 계속 연세대학에서 이제 전임 강사와 조교수 하셨고, 중간에 이제 예일대학 암센터, 여기도 연구 부원장이시네? 주로 부자가 계속 직함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부가 언제 떼는 거예요? 부 뗐는데 교수인데요, 지금. 오케이. 예일대학은, 거기가 방사선 치료로 유명한가요?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암센터에 방사선치료 연구하러 간 건 아니고, 네. 예. 암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요 이력 보면은 한국유방암학회 특별이사. 이 특별이사 뭡니까? 술상무입니까? 아니, 유방암학회가 주로 이제 그 외과 의사들 중심을 하다 보니까, 네.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나 약물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제 특별이사로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정의원은 정의원이지만, 뭐 선거권이 없는 뭐 이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우리 금 교수님은 이제 유방암 환자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 과거형이네. 최근에는 이제 두경부암을 주로 보고 있고요. 예. 유방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는 유방에 관심이 많고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방사선 치료 받는 암 환자의 비율이 약 30에서 40%, 미국은 50%. 요 20%, 15%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한국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를 무서워하나요? 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방사선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편견이 더 많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또 저희가
일단 외과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종양내과 의사라든지 내과 의사들이 이제 저희한테 보내는 시스템이죠, 환자를. 일단 맨 처음에는 내과나 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겠죠. 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권하는 의사가 더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것도 많이 좀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의 치료법을 의사가 권해야지 왜 의사가 그 자기 취향에 따라 방사선 치료가 최적이면 방사선 치료에 보내야 되고 수술이 최적이면 세수를 해야 되는데 취향대로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답변은? 근데 현재는 최근에 와서 이제 다학제 진료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적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처음 환자를 본 의사가 향후 치료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이 충분한 후에는 이제 어떤지 레퍼를 하는 거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아주 충분한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을 주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외과 의사한테 따질 수도 있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똑같은데 내가 이거 알았으면 수술 안 하고 방사선 치료 받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옵션을 안 줬지?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충분한 따지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만 해도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가 충분히 치료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최근에 와서 방사선 치료의 어떤 퍼센트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의 선택권의 신장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에 받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인식도 수 있죠. 바뀌고 네, 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라는 게 뭐예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가진 입자 또는 파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의 안에 있는 DNA를 이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깨져지면 세포가 죽게 되는 거고, 그다음 암만 해도 이제 정상 세포든 암세포든 둘 다 방사선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암세포는 이제 그 손상에서 회복하는 게 정상 세포보다 느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CT 같은 그런 큰 장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방사선이 나오는 장비 안으로 환자가 누워서. 환자가 이제 누워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전기를 연결시키면 타겟팅을 해놓고, 타겟팅을 해놓고 이제 전기를 키면 방사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끄면 방사선이 안 나가는 거고요. 그 방사선 맞으면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이건 매일 가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입원해서 받는 겁니까? 입원해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이것도 국소 치료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일 치료하는 대신에 이제 토요일을 쉬고 치료하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일주일에 5번은 병원을 매일 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한 번 봤는데 15분에서 20분? 네네. 환자의 이제 그 위치라든지 병의 종류라든지 방사선 양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방사선을 쪼이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최근에 와서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고 그래갖고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경우는 한 30분까지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고정밀 치료가 되다 보니까 치료하는 시간,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왜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들이 이렇게 왜 뭐 구토하고 탈모하고 막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요새도 그래요?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왜 구토하고 탈모하냐 그러면 대개가 그런 환자들이 이제 약물 치료,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전신적으로 이제 투여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뭐 전신 무력감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거고요. 방사선 치료는 쪼인 부위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쪼이면 탈모가 일어나고. 그래 뭐 뇌라든지 뭐 복부로 쪼이게 되면 이제 오심 구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환자가 탈모가 일어나고 오심 구토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미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환자들이 다 인식한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건 뭐 마이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왜 부모님들 암인데 이거 암 아니고 그냥 뭐 위궤양 치료하는 거다, 수술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그럴 수가 없네. 그렇죠. 네. 좀
좀 IQ만 있으면 다 알죠. 자기가. 어디서 치료하는지를 뭐 인지 능력만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제정신만 있으면 다 알죠. 예, 이게 방송 치료 내가 암 환자구나.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본인이 암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환자의 향후 치료라든지 그리고 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확한 암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나중에 치료 결과에 더 도움이 된다 이건 거예요? 환자가 왜 내가 이런 불편감을 받아야 되는지,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려면 그 병에 대해서 알아야죠. 근데 이게 물론 감기처럼 그냥 쉬면 낫는 병이면은 뭐 환자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잠만 자고 나면 이제 나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싸워 이겨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가 처음에는 뭐 불안감도 오고 뭐 부정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과정상에서 결국 환자가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 자기가 암이면서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는. 종양내과나 외과,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는 외과 경우에는 이제 암을 맨 처음에 진단을 해서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이제 뭔가 이 충격을 소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치료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미 거친 거네요. 여기 오는 환자들은 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환자가 오면 다 같이 모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러니까 외과, 내과, 종양내과, 방사선과, 병리학과, 그다음에 또 저희 이제 방사선종양과에서 다 같이 모여서 환자의 그 앞으로 향후 치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학제 진료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학제 진료를 다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보험 수가도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환자 한 명, 그냥 의사가 한 명 보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이면은 사실은 효율적인데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보상받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수가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처음에 어떤 의사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각과의 전문가가 모여서 판단하는 것이 더 오차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편견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정확한 그런 치료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결국 저희 트렌드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건 이 암 치료가 선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좀 더. 네. 보통 이제 의사들이 환자 입장을 환자 입장 이해하라고 이제 역지사지로 해가지고 내시경 의사들은 내시경도 받아보고 뭐 이러는데 방사선종양과 선생님들은 방사선 좀 쪼여봤어요 어떻게? 저희는 방사선을 안 쪼이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방사선종양과에서 항상 근무하고 있어야지 잠깐 떠나서 어디 파견 가서 한두 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가끔 좀 쬐줘야 된다. 우린 속된 말로 가끔 쬐줘야 된다. 그게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사선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저설량의 그런 방사선은 우리의 면역 증가라든지 이런 저항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다는 시오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설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설이지 실제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예, 예. 그리고 그 근무 환경 자체가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럼요. 아니, 방사선 그게 노출은 뭐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막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밖에서 기다리는 대기 환자들도 위험해지죠.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법적으로도 원자력법에 의해서 절대 차폐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환자라든지 그런 보호자들이라든지 그 근무자들한테 방사선이 피폭이 되지 않게 돼 있고요. 그렇죠. 법적 허용 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허용 선량 내에서 다 되는 거지. 결코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오히려 이런 방사선종양과 의사들이 더 방사선을 사실은 더 안 쪼입니다. 그래. 예. 낮에 나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훨씬 방사선 많이 노출됩니다. 자연 방사선. 네, 자연 방사선. 근데 10년 전에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 방사선 치료의 그러니까 쏘이는 양이 잘못 세팅돼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10년쯤 된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자궁경부암이 완전히 그냥 그 주변이 다 궤양이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정말 그런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공포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들. 네네네. 네? 이게 맞습니다. 다 이중 장치가 다 있나요? 어때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방사선종양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량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선량 계측사도 있고 그걸 또 제대로 들어가는지 정도 관리, 기계의 정도 관리, 임상의 정도 관리를 하는 그런 의학 물리학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 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오차는 굉장히 이제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도 관리를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뭐 그런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경우가.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을 주기로 했다. 내가 50인지 100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50을 주기로 했다면 50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매일 체크하나요? 아니면? 당연하죠. 매일 체크합니다. 매일 네. 기계에서 맨날 매일 측정합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군요. 그럼요. 네네. 비행기 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더 뭐 안전하다고 봐야죠. 가끔 비행기 사고 나니까. 지금 현재 이 방사선 치료의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뭡니까? 그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개원보암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을 치료하기 때문에 뭐 구내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침이 좀 마른 그런 느낌이 온다든지 아니면 식도라든지 폐 같은 거 치료하면 이제 식도염이 이제 생겨갖고 좀 이렇게 음식 넘어가더니 뜨끔뜨끔하다든지 아니면 기침한다든지 그 폐암 같은 경우 치료하면 이제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방사선 폐렴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어요. 치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복부 쪽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설사한다든지 배가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오심 구토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가 끝나면 다 회복되는 것들이죠. 네네네. 예. 치료 끝나고 한두 달이면 대부분의 그런 급성 부작용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방사선 치료 과정에는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관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들은 뭐 하시는 거죠?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는 이제 설마 뭐 접수 보거나 이러죠? 접수는 주로 이제 간호사들이 보고요. 저희는 이제 환자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결정을 하고 치료 부위를 어떤 방사선 기계로 얼마만큼의 조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저희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타겟을 어떤 그 볼륨을 정해주는 게 이제 저희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전이 어디까지 잘라내는 거하고 저희가 어디까지 방사선 치료하는 영역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굉장히 뭔가 플랜 디자인 같은 그렇죠. 거네요. 플랜 디자인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물어봐야겠다. 환자들이 와서 이제 방사선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약간 잘못 알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게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게 저기 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옆에 무슨 아기를 안아도 되느냐. 옆에 이제 뭐 할머니가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느냐. 내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런 거 아주 많이 물어보죠. 네네. 내 몸에서 방사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는 거죠. 예. 쪼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노출이 된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하면 방사능하고 방사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방사능은 자기가 만약에 그걸 먹어서 몸에 지니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는 아닌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동위원소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큐리 부인이 뭐 라디움을 발견했지만 그런 소스, 방사선 소스는 계속해서 방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듐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몸에다 지니면은 계속 방사선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방사선 치료 기계는 전기를 켰을 때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고 그걸 저희가 쪼이고 이제 종양이 있는 부위를 쪼이고 방사선은 환자의 몸을 통과하고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렇죠. 그건 에너지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끝난 거니까 몸에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없다는 거죠. 치료가 끝나고 아기를 안아도 되는 거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갑상선암에서 나중에 요도 먹고 이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는 격리될 필요도 없는 거고 일상생활 다 해도 되고 지하철을 타도 되는 거고 버스를 타도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질문 하나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아마 제일 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잘못된 거는 방사선 치료하면 뭐 살이 썩는다는데 조직이 괴사된다는 걸 이제 살이 썩는다고 표현하시는데 살이 썩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런 사고 때문에 텔레비에서 이제 한번 보고서 자궁이 이제 막 녹았다는 표현을 듣고서 살이 썩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그냥 확 까부러져 가지고 이제 거의 못 걸어 다닌다. 너무 힘들어서 못 걸어 다닌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어느 부위에 얼마나 많은 양을 치료하냐고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계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힘들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건 뭔가 새로 네. 그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뭔가 옵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다행. 그렇죠. 네. 네. 불행 중 다행인 네. 거예요. 네. 지금 연세암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사선 치료하는 암은 뭐죠? 저희는 뭐 각종 암이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은 거의 다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뇌종양부터 두경부암부터 시작해서 육종암까지 뭐 다양하게. 그럼 방사선종양과 교수님 내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겠네요. 예. 주로 이 두경부암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화기암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예. 따로따로 이제 그 자기 전문 분야만 공부하시겠네요. 네네네. 이 지금 현재 방사선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이제 첨단 방사선 치료는 우리 2부에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수술을 처음서부터 했을 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처음부터 했을 때 치료 결과가 비슷한 거는 어느 분야에? 그러니까 수술을 할래, 방사선 치료 할래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똑같아 결과는. 그러니까 나 수술 받을래, 나 방사선 치료 할래.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치료 성적이 비슷한 분야는 어디예요? 나 같으면 방사선 치료 받겠어.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성문암, 그러니까 후두암이죠. 후두암. 후두암 초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수술보다는 오히려 방사선이 더 선호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후두암인 경우에 초기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목소리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 살면서 완치율이 한 90% 정도. 그건 수술해도 완치율이 90%. 그렇죠. 그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목소리 잃는 거고. 그 완전히 이제 후두를 절제할 수도 있고 부분 절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소리에 이제 약간의 그 변함이 오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방사선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후두암 초기 같은 경우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하고 방사선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되게 요즘 최근에는 이게 전립선암 같은 경우. 그래요? 예. 전립선암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많이들 수술을 선호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기인 경우에 방사선 치료하고 성적이 거의 같습니다. 초기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1기, 2기, 1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에만 국한된 병일 때, 예, 그 캡슐 뚫고 나오지 않은 경우에 뇌에 있을 때는 사실 수술을 딱 도려내면 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또 고기만 방사선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성적이 똑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럼 왜 수술해 그럼? 그건 이제 비뇨기과 의사한테 먼저 갔을 때.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한테, 비뇨기과 의사한테 먼저 갔을 때. 병원의 로비에 들어가서 이게 티켓을 접수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그러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최근에는 이제 환자들이 지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대학병원에 있는 이런 환자들이 있을 거야. 방사선 치료 이거 전립선암 그 초기라도 뭐 몇 달이에요? 2달에? 그렇지. 방사선 치료 하려면 한 6주 정도 해야 6주 정도 하니까 그냥 그렇죠. 네네. 수술하고 한 번에 끝나지 뭐 나이 들어서 내가 전립선 있어서 뭐 하나 뭐 해가지고 그냥 떼자. 뭐 그러신 분들도 많죠. 네. 그 전립선암 이제 고령사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고령사회도 60대 70대도 아주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또 성생활도 활발하신 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 하면은 그 이 전립선암 수술하면서 그 이 신경 같은 거 잘 살려서 성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잖아요. 네네네. 방사선 치료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방사선 치료는 뭐 성기능 회복률은 비슷해요. 그것도. 네네네. 오히려 방사선 치료가 더 높다고 봐야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술은 어차피 신경을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방사선 치료는 아마도 그 양을 이제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지만 신경을 많이 손상을 안 하니까. 자, 이거 굉장히 나는 이런 거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려줘야죠. 네. 자, 일단 후두암 초기는 목소리도 살릴 수 있다. 네. 수술의 경우보다. 전립선암은 수술과 초기는 전립선암은 수술과 똑같은 생존율을 보이고. 그렇죠. 또 성생활 회복률도 거의 똑같고 오히려 나을 수 있고. 네, 나을 수 있고. 이 두 개는 확실히 방사선 수술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 해도 괜찮다 그렇죠. 이거죠.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두경부암 쪽에는 두경부암 쪽에 무슨 비인강암이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두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똑같은 효과를 그러니까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방사선 치료가. 비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립선암인 경우에. 만약에 로봇으로 하면은 현재 약 1,200 정도 나오죠. 그렇죠. 전립선암을. 예. 근데 방사선 치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방사선 치료하면은 지금 6주 동안 매일 가는 거죠? 매일 가지 평일날은. 매일 하고 뭐 한 30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돼요? 예, 본인 부담률이 5% 아닙니까? 본인 부담률이. 엄청난 차이다. 예, 선택 진료비도 또 이제 낮아지고 이번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이제 몇 백만 원 내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3분의 1 정도 비용이네. 많이 내려가고 한 반 정도 된다고 봐요. 절반 정도 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사선 치료 장비의 기종에 따라도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를 하냐, 그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냐라는 게 수가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조금 더 이제 비싼데 치료가 비싼데 그게 이제 보험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2부에서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2부에서 얘기를 하고 하여튼 두 개 다 하여튼 보험이 되고 네네. 환자는 그 보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이고요. 예. 후담 경우는 어떻습니까? 후담은 뭐 로봇을 안 쓰니까 여기는 로봇 쓰는 로봇 별로 안 쓰죠. 예. 그리고 후담 같은 경우 초기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다 방사선 치료로 보내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옛날 과거처럼 뭐 후두 전절제세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예. 자, 후담 초기하고 방사선 초기는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 효과가 똑같고 어떻게 보면 환자가 더 견딜만한 치료법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항의가 들어오고 막 비뇨기과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항의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 네, 이미 다 우리 김 교수님 인상이 험해서 아니 면전에서는 항의 못 할 거야. 아니 에비던스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뇨기과 의사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뭐 수술이 더 좋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 기간이 좀 짧다는 게 장점이고 방사선 치료는 뭐 한 6주 정도 이렇게 매일 다녀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좀 있죠. 그래서 그 장단점을 따지면 이제 환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 두 개의 옵션을 똑같이 설명을 했을 때 환자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합니까? 글쎄 뭐 방사선종합과 의사가 설명을 하면 방사선 치료를 많이 선택을 하고 외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가 선택권을 주면은 뭐 수술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봤을 때 처음부터 전립선암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비뇨기과 의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제 알 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택은 자기가 하더라도 어떤 게 치료 성적이 좋은지는 알아야 되니까. 교수님이 막 1인 시위하고 막 이래야 돼. 제가 전립선을 전공 안 해서 저 두경부암을 하기 때문에 두경부암은 아주 잘 협조가 잘 돼요.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근데 뭐 비뇨기과 때문에 1인 시위는 학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은. 뭐 삭발이라도 좀 어떻게 좀.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또 폐암 초기도 이 방사선 치료가 퍼스트 초이스라고 들었어요, 내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고령이라든지 폐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일단은 뭐 수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방사선 수술이라 그래갖고 고설량을 이제 한 번이나 뭐 5번이나 이렇게 10번에 나눠서 줘버려요. 그러면 거의 수술과 성적이 거의 같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나이가 젊다든지 폐 기능이 좋으면 수술을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요즘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고령에서는 수술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점 환자들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도 있고 어떤 전신마취 수술에 대한 어떤 이 의학적 부담이 높아지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또 이 방사선 치료로 넘어오는 환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군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방사선 종합과의 월급이 올라가나요?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런.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뭐 목소리가 좀 커지죠. 아무래도 좀 돈을 잘 벌면 목소리가 좀 커지죠. 병원 원내에서 원내에서 이러시 뭐 장비 좀 더 사달라고 그런 거죠. 자, 현재 이제 암 치료의 세 가지 무기가 방사선 치료, 수술, 이제 항암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좀 전까지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첫 번째로 제공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확대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전통적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쓰이는 경우가 수술 끝나고 제거하지 못한 부위나 또 혹시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방사선 치료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과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트렌드가 이제 결국은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게 이제 많이 강조가 되면서 장기도 굉장히 완전히 절제하는 거에서 굉장히 부분 절제하는 쪽으로 참 기능을 보존해주는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방암이 걸리면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던 시대에서 유방 보존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방 보존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그게 유방 완전 절제술하고 거의 같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습니다. 직장암에서도 좀 진행된 직장암에서 과거에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약물하고 방사선을 해서 병을 줄인 다음에 병을 줄이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는 거죠. 항문도 살릴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수술보다는 그 앞 단계에서 약물이나 방사선을 해서 또 그리고 나서 수술하는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데 항암 치료의 아트인데.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최소한의 치료로 환자를 살리느냐. 그렇죠. 네. 아트네. 그래서 저희가 그 멀티모달리티 다학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한과의 의사만이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항암제부터 쏘고 그렇죠. 줄여놓고, 어떨 때는 방사선 치료부터 하고 줄여놓고 수술하고, 어떨 때는 수술 먼저 하고 나머지는 또 방사선 치료하고. 그게 이제 병에 따라서 이런 조합을 병기에 따라서 그동안 나온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는 거지 뭐 의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으로 최적의 치료를 한 그런 그렇죠. 항암 치료 아트네. 네네. 근데 이게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과 의사, 종양내과 의사는 이거 항암 치료 먼저 해야 된다. 방사선 종양과 의사는 무슨 소리냐? 방사선 치료부터 해야 된다. 외과 의사는 무슨 소리냐? 수술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충돌하잖아요. 네네. 그걸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 있어? 그게 다수결? 그렇진 않고 물론 다수결로 갈 수도 있죠. 그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은 따라갈 수도 있고 연장자 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로 갑니다. 에비던스 베이스로 가장 에비던스가 높은 쪽으로 에비던스가 갑니다. 약간 논쟁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서로 협의하에 하는 거고, 근데 환자의 어떤 입장이나 환자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죠. 네. 혹시 금 교수 경험상 투표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수결로? 투표는 안 하고 그냥 협의를 해본 적은 진짜 다수결로. 그래서 의견이 뭐 여러 명이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연세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기창 부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방사선 치료가 상당히 유용하고 많은 환자들이 아직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2부에서는 방사선 치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첨단 치료법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명예하수다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금기창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기창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방송을 들은 많은 청취자분들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푸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방사선 치료 기법이 많이 발전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사선 종양학과 이름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치료방사선과였잖아요. 네네. 이거 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치료방사선과보다 이게 좀 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로 바꾸면 과거에는 저희 과가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학과 이제 미래야. 그래서 치료방사선과 그러니까 이거 뭐 방사선 쏘이고 뭐 이러는 거라고 레지던트들이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과도 뭐 개업할 수 있는 과도 아니고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가 암을 하는 의사들이 모이는 과니까 종양학을 하자.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레벨업이 되지 않겠냐. 전공의도 많이 이제 지원하지 않겠냐라고 바꿨는데요. 전공의 많이 어떻게 늘었어요? 예, 전공의는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방사선 종양학과는 이제 암 치료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메이저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맞습니다. 메이저입니다. 암 치료에서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아니, 왜냐면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인간 손의 발전보다 테크놀로지 발전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제 서전의 손보다는 그 세밀한 컴퓨터로 3D로 추적해서 암세포를 딱 때려잡는 방사선 치료. 이게 미래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과를 했죠. 그러니까 인기 없을 때. 그때 엉격거래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미래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봤죠. 남들이 안 하는 거가 내가 보기엔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남들 하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방송과는 이제 방사선이란 말을 빼고 영상의학과로 바꿨잖아요. 여기는 계속 방사선이란 말을 쓰고 있네요. 이거는 네네. 적절하게 대체할 용어가 없었나 보죠? 네, 아무래도 제가 방사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방사선으로 그냥 가야 되겠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방사선의 첨단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환자들도 많이 알아. 토모세라피. 네. 예? 토모세라피는 뭐예요? 토모세라피는 이제 기계 이름입니다. 기계 이름. 아, 기계 이름이에요? 예, 기계 이름인데. 치료 방법이 아니라? 예. 기계 이름이 결국은 치료 방법이 된 거죠. 예. 결국은.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죠. 네, 기계 이름입니다. 근데 토모세라피라는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G2폰 뭐 이런 거예요? 갤럭시 그러면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토모세라피가 기계 이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그 기계 이름이 만들어질 때가 토모하고 세라피라는 게 이제 합쳐져서 토모세라피라고 나온 거고요. 토모라는 의미는 결국 이제 헬리칼로 돌아가면서 방사선이 돌아가면서 이제 쫙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360도 돌아가면서 환자를 중심으로. 그 토모세라피 기계는 뭐냐면 360도로 돌아가는 방사선 치료 기계 플러스 CT. 그러니까 우리 진단에서 쓰는 CT 있죠. CT라는 기능을 같이 가진 기계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CT를 찍어보면서 타겟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 들어가기 전에 CT를 찍어서 종양의 위치라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서 방사선을 쪼이는데 그거를 360도 돌리면서 쏜다는 거죠. 아, 그 360도 돌리는 의미는 그 한 곳에 너무 방사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렇죠. 한 방향에서만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방향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양의 또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선량의 분포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띠 모양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어떤 환자의 배 안에 암이 있어요. 이걸 하면 방사선을 이제 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피부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통과된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피부에 들어가는 양은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부위에 그래서 거기서 모이나요? 방사선? 그렇죠. 그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종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 방사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덩어리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려고 했을 때 100방향에서 1씩만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한 방향에서 주면 100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100방향에서 주면 1씩만 들어가면 1씩만 되니까. 들어가서 안에서 100으로 모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부는 1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피부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네. 그렇죠. 겉은 멀쩡하죠. 예. 그게 토모세라피예요. 그렇죠. 네. 야, 이거 장비 한 대 얼마예요? 뭐 비밀인데 한 40억 넘습니다. 그게 왜 비밀이에요? 병원마다 좀 다른 가격으로 살 테니까. 아, 나 요거 갖고 나 개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너무 비싸다. 뭐 충분히 개업도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개업이 잘 되니까. 네. 아, 요거만 설치해 놓고 그렇죠. 미국은 암 환자만 계속 방사선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들이? 예. 방사선의학과 의사들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CT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이 이제 보일 거 아닙니까? CT에서. 네네네네. 그러면 그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의사가 여기를 그 마우스 같은 거로 그 암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컴퓨터가 그걸 계산해서 그렇죠. 네.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아니 제가 또 영상이 할까. 역시 아무나 그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그게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가요? 정확합니다. 네. 그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저희가 CT 찍어서 종양이 보이죠? 네. 그 종양을 누가 그리냐? 바로 저희 방사선과 의사가 그려요. 그다음에 그 종양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도 그려야죠. 네. 그래야지 피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저희가 그려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정상 조직에는 얼마 이하로만 넣어라. 이 종양에는 얼마 이상 들어가게 해라. 그걸 저희 컴퓨터에다가 쫙 집어넣어 줍니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컴퓨터가 거꾸로 역으로 플랜을 해내요. 플랜해서 이 환자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시오라고 거꾸로 나옵니다. 인버스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세팅해 놓은 대로 방사선이 들어가려면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맞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는 거네. 그렇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치료기계로 전송을 해주죠. 온라인으로 전송을 해주면 치료기계에서 그걸 다 받아요, 데이터를. 이거 완전히 그냥 첨단이구나. 자, 한 가지 내 상식적인 하나 질문할게요. 자, 암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사 쐈어. 그래서 죽였어. 네. 그 죽은 암 덩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남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죠, 대입이. 줄어요? 예. 줄면서 흡수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예. 아. 그러니까 빠른 종양일수록, 크게 빨리 자라는 종양일수록 빨리 없어지는 거고요. 천천히 자라는 종양일수록 없어지는 것도 천천히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의 그 속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환자가 숨을 쉬잖아요. 네네. 그건 세팅해놓은 그 모양대로 그대로 그 위치에 있지 않는단 그렇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위아래로 숨 쉴 때마다 움직이잖아. 네,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호흡을 최소화시켜서 움직임을 가장 적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움직임을 일단 최소화해서 네. 호흡을 아주 내로하게, 샤로하게 쉬면, 약을 먹여요? 약을 안 먹어도 되고 환자도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숨 참으세요. 예, 모니터를 보면서 숨을 살살 쉬라고 그러면 되게 저희 모니터에서 종양이 움직이는 그 넓이가 나와요. 높이가. 그래서 살살 쉬면은 뭐 한 5mm 움직이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크게 쉬면 한 1cm, 2cm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종양이.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저희가 호흡을 교육을 시켜서 호흡의 그 오차를 크게 안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셋업해가지고 방사선 치료의 타겟을 잡을 때 종양의 움직임 안에 다 포함시키게 타겟을 잡아요. 그 타겟 안에서는 그 종양이 움직여도 그 타겟을 넓게 치료하니까. 호흡 때문에 움직여도 그 안에서 노는 거구나. 그렇죠. 그 방사선 안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거보다 좀 더 발전해서 호흡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방사선 치료기가? 치료기가, 네네. 예. 환자가 일정하게 숨을 쉬면 그거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이번에 저희가 연세안병에 새로 들어온 기계입니다. 로보틱 IMRT하고. 그 기계는 환자의 호흡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기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40억 넘을 것 같은데? 넘습니다. 네. 이번에 비싸게 들어왔는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1인 거예요? 로보틱 IMRT. 로보틱 IMRT.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딱 자기가 필드를 딱 정해놓고, 방사선 쪽을 정해놓고, 암덩어리가 이 필드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방사선을 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사람 머리가 비슷하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치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 시간 환자가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자기가 거기 들어올 때만 빔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육을 시켜서 범위를 줄여놓고 그 타겟을 넓혀서. 환자가 숨쉬는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종양이 호흡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을 딱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죠. 네네. 그거를 감안해서 필드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 로봇 IMRT 이거는 호흡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죠. 네. 어떻게 따라가지? 거기다 이제 피디셜 마커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마커를 심습니다. 종양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기계가 그 마커를 디텍션해서 마커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로봇 손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 추적하는 거네. 네, 추적. 야, 이거는 보험 돼요? 보험 안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 저희가 보험으로 해서 따로 이제 비보험으로 해서 돈을 따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IMRT가 이제 보험이 되니까. 그래서 IMRT가 보험이 되는 환자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험으로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IMRT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그거는 5대 암에서는 지금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5대 암이라는 거는 뇌종양, 두경부암, 그 다음에 재발암, 척추암. 전립선암. 그 외에는 보험이 안 되는데, 이제 그 5대암에서는 보험이 돼요. 그러면 로보틱 IMRT도 저희가 이 5대암에서는 저희 보험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IMRT도 360도로 돌아가면서 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그거는 360도 돌아갈 수도 있고, 360도 안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종양의 위치라든지 그 병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IMRT도 저희처럼 토모세라피 기계로 IMRT 할 수도 있고, 일반 지금 나와 있는 라인업 기계, 좀 크게 회사가 일렉타라, 베리안이라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개발한 기계들도 이런 IMRT가 돼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300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어찌됐건, 이 최적의 치료를 하려는 그 방식은 최소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 주변 정상 조직은 방사선이 안 들어가게 하고
그 환자의 호흡의 움직임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정확하게 따라서 연동시켜서 그렇죠. 방사선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가게 그렇죠. 하는 식으로 계속 기계는 발달해 온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계속 발달해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20억이던 게 40억 되고 40억 된 게 60억 되는 거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막 로봇까지 등장한 거네. 네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 이 부담은 어떻게? 이거 환자 부담 계속 올라가는 거네. 정확해지긴 하지만 네네네. 환자 부담은 올라가는 거네. 그렇죠. 그 대신 환자의 뭐 니즈도 환자의 욕구도 예, 만족도도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들의 그 삶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면 과거에 완전 투지폰에서 지금 완전히 과거에 구강암으로 방사선 치료 받으면 평생 침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강암으로 방사선 치료 받으면 평생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인강암으로 방사선 치료 받으면 환자의 생존율은 뭐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침이 안 나왔습니다. 평생 남은 인생 동안.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지금은 비인강암으로 방사선 치료 받으면 자기가 과거에 침 나오는 정도에서 한 8, 90% 정도까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물통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삶의 질이라고 그러면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때리니까 이렇게 생존율도 올라갈 거예요. 치료율도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 같은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나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나는 그 선형 가속기는 뭐예요? 선형 가속기가 이제 그 방사선이 나오는 기기를 통틀어서 이제 선형 가속기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선형 가속기의 이제 상품명이 이제 뭐 토모세라피라든지 무슨 뭐 트루빔이라든지 뭐 엘렉타 버사 HD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피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명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형 가속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3D, 4D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치료 기법. 기법이고.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의사들도 잘 몰라.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면. 그렇죠, 모르죠. 이게 최근 10년 동안 너무 많이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암이 진단이 되면 자기 분야가 아닌 경우는 바로 컨설팅을 하는 게 명의입니다, 명의. 맞아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최근 10년 동안 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가 이 방사선 치료 분야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발전. 네,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지고. 네네. 아주 장비들도 새로워지고.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아주 첨단 장비에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혜택은 결국은 뭐 환자들이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제 그걸 이제 그 부담할 수 있느냐 우리 경제적 수준이 뭐 그런 문제지 뭐. 그렇죠. 사실 이 지금 첨단 기법의 방사선 치료들은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뭐 200억, 100억 뭐 이런 그 뭐죠? 그 무슨 가속 뭐 무슨 양성자. 양성자. 예. 이건 뭐예요, 도대체? 여자 이름도 아니고. 양성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선형 가속기는 엑스레이고, 요거는 이제 이름 그대로 양성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기계에서 양성자를 만들어서 에너지가 이제 이거는 엑스레이고, 요거는 이제 양성자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카본 파티클이나 하면 이제 그건 중립자 치료기고. 예.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다 방사선 치료 기계죠. 방사선 치료 기계인데. 근데 양성자는 왜 그 양성자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것도 이제 종양 치료에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깊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설량이 되다가 브래그 피크가 일어나는 거죠. 일정 깊이에서.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래그 피크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 선형 가속기는 방사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방사선 양이 더 강하죠. 지나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면 방사선의 에너지가 떨어지죠. 근데 이 양성자나 중립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조절을 해주면 일정 깊이에서 방사선 양이 최대로 올라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방사선이 들어가야 될 그 통로에 꼭 피해야 될 뭐가시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아주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이 양성자를 써야 되네. 아주 좋죠. 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구암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구 뒤에 일정 깊이 들어가서 치료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을 피해야 되니까. 눈을 들어갈 때는 방사선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소화하면서 좋고. 소화하면서 왜냐하면 암 들어갈 깊이까지는 정상 조직이니까 이게 나중에 성장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방사선이 최소하게 들어가게 되면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성장이나 이런 발육의 장애를 적게 주면서 종양에서는 브래그 피크가 일어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방사선 양이. 이게
조용히 들어가서 암 있는 부위에서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확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가. 근데 우리 너무 비싸 이거. 비싸죠. 예, 뭐, 비싼데 2천만 원 하던데. 예? 치료비 1,000만 원. 치료비는 뭐 비싸지 않아요. 기계가 비싸지. 뭐 100억, 200억 하죠. 기계는 뭐 한 1,000억 정도 해야죠. 네. 1,000억? 1,000억 하면. 기계가? 네네. 나 요거 갖고 개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건 안 되죠. 1,000억 하려면 딴 거 하는 게 낫죠. 부동산 민대업 하는 게 낫거든. 예? 1,000억 갖고는. 그렇죠. 아, 내 생각 바꿔야겠다. 네. 예. 근데, 예, 요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국립암센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수요를 봐서는 국립암센터 한 대만 있어도 된다. 왜 이 삼성도 사고 연대도 살려고 하느냐.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 같고요. 네. 저희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라든지 네. 국민들의 어떤 의료 수준을 봤을 때 네. 지금 한 대는 너무 적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저희가 뭐 오늘도 그걸 분석해 봤지만 2020년 갔을 때 최소한 저희가 이게 국민 중에서 한 5,000명 정도는 양성자나 중립자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1년에 한 5,000명, 2,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근데 이제 국립암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5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수요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뛰어올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그 공급이 좀 적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양성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죠. 환자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런 욕구라든지 그런 만족도가 자꾸 더 좋은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라인아웃으로 치도하던 시대가 결국은 양성자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환자는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게 방법이 어려웠던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니 뭐니 다 한 건데, 양성자를 해갖고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판타스틱하게 되죠. 예, 지금 방사선 기계로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요걸 가지고 양성자를 가지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깊이에서는 거의 다 안 생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서 다 에너지가 폭발하니까, 가장 아이디어하게 나올 수가 있죠, 에너지가. 완전히 미사일 치료네? 그렇죠. 어? 예. 그럼 그걸 빤히 알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그거를 사게 돼 있는 거고, 그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정 가격으로 많이 시장 가격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많이들 사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개발됐을 때보다는 기획값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라 현재 그 수준에 의하면 현재 삼성도 이제 만들고 있지만 저희 이제 연세 안병원도 한 2년 뒤에 2년 뒤에는 양성자 치료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1,000억을 어디서 구해요? 누가 꿔주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리스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분할 상환하든지 예. 뭐 한 10년, 20년으로 이제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럼 이 1,000억짜리 기계가 이제 이 신촌에 있는 연세 안병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 그러면 우리 금 교수님 목소리 더 커지겠네? 그렇죠. 네. 좀,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게 돈을, 그러니까 열심히 환자를 봐야지 이제 저희가 이 빚을 또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암수술 받으러 미국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극소수층에서. 지금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요즘에 수술 받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요거 받으러 가는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요즘 그. 양성자 치료 받으러. 일본. 일본은 많더라고.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일본은 보니까 무슨 휴양지 같은 데다가 그렇죠. 네. 거기 아주 휴양지 같은 데다 이걸 네. 뜬금없이 양성자 치료 센터를 차려놓은 거야. 네. 그리고 와서 양성자 치료 받고 료관 같은 데 가서 2, 3일 쉬었다가 가고 네. 막 이런 걸 완전히 비즈니스화 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 원자력 그 이제 발전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중립자 치료 기계를 벌써 한 8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립자 치료라는 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인데 이제 이게 훨씬 더 조용히 들어가서 끝에 가서 그렇죠. 블랙 피크가 일어나는 건 똑같은데 이제 훨씬 더 무거우니까 입자가 그러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더 센 거예요. 에너지가 더 세죠. 세니까 그만큼 이게 비싸죠.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양성자가 1,000억이다 그러면 중립자는 2,000억입니다. 어휴야. 그러니까 기계 뭐 건설비까지 이거 저거네 완전히 이게 무기 개발이랑 거의 같죠. 거의 같은 거네. 왠지 뭐 레이더 안 걸리게 하고 그래서 뭐 스텔스기가 얼마고 뭐 이런 거네. 완전히. 일본에서는 그 나라에서 30년 뭐 제가 알기로는 저리로 뭐 거의 0% 금리로 그 마을에다가 이제 돈을 저리로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세안병원은 중립자 치료기는 도입 계획은 없나요? 이제 저희가 지금 지금 도입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기계는 그 수년 내에 양성자에서 중립자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정원도 몰라. 비밀은 아니네요. 사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간대요. 예. 근데 그건 양성자인데 이제 중립자까지 된다는 건 사실은 좀 비밀 상황이었습니다. 중립자까지 됩니다, 이 기계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까지 얘기 들은 사람 중에 나처럼 약간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자, 그럼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의 장비의 비율과 의사의 그 어떤 경험과 판단의 비율. 그러면 이거 의사의 판단과 경험보다는 장비 싸움이네. 이렇게 하겠는데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입니다. 네? 두 가지 다죠. 내가 보기엔 장비 비율이 더 큰 것 같은데. 장비가 일단 나쁘면은 암만 의사가 훌륭해도 물론 그것도 어렵고요. 장비가 암만 좋아도 그걸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면 그거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과거 같은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렇다고 또 최첨단 장비가 없으면 암만 좋은 치료를 하려고 해도 과거 같은 치료밖에 못 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세계적으로 방사선 치료기가 되는 기계가 없는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 모든 대학병원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 의료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네. 웬만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병원이 이런 세기 조절 그런 그 치료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야, 대단하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외의 인력. 물리학자, 물리학, 선량 계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서 약간 퀄리티가 차이 나요. 그렇죠. 네. 거기서 정도 관리 차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의학 물리학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고 그런 선량 계측자들이 충분히 있게끔 저희가 자꾸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학회에서도 계속 정도 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럼 아직까지는 의학 물리학자나 선량 계측사가 없어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웬만한 대학병원에는 의학물리학자나 선량계측자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참 그 웬만한이라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해. 그렇죠. 웬만한 대학도는 다 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있다는 거야. 뭐 절반이 있다는 거야. 현재 대학병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전부. 네. 오케이. 자, 그럼 환자들, 그러니까 암 환자들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사선 치료 장비들과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이 암 환자들 이제 똑똑한 거. 그럼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토모세라피를 하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병원이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를 쫙 조사를 해서 알고 있죠. 네.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 있으니까 환자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이제 카페도 있고 그래서 환자들끼리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토모세라피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치료는 방사선 그 치료기가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그 뭐랄까 위로와 공감, 케어 이거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의사가 해야 기계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방사선 정형외과 의사가 따뜻하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라고. 그렇구나. 네. 모든 부작용은 최소화된다. 치료 끝나면 많은 부작용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환자는 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확신을 계속 줘야 되죠.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에는 안마해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는 게 결국 의사가 할 일 역할입니다. 그렇구나. 통계에 따르면 삼성서울이나 서울 아산병원의 암 환자의 절반이 수도권 바뀌고 세브란스는 40%가 수도권 바뀐데 이거 매일 평일날 일주일에 5번씩 매일 외래로 와서 방사선 치료 받는다. 이거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일단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다 하지만 사실은 불편한 거 아닌가요? 지방 환자들은 어떻게? 지방 환자들은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 지방이 있는 데라면 만약에 큰 지방 도시는 있잖아요. 대학병원이. 그런 데는 이제 시설이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그런 데로 다시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지방에 가서도 또 집이 먼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입원하든지 아니면 뭐 친척집에 있다든지 뭐 주변에 있는 어떤 협력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한다든지 그래서 뭐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 뭐 지방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게 매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술이야 이제 단방에 한 번 끝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서울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비율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높진 않구나. 높지 않습니다. 예. 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방사선 치료 장비지만 나는 저 의사 선생님한테 꼭 받아야겠어. 그런 그 환자들의 느낌? 뭔가 이게 굉장히 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장비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다루고 그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 의사 포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 같네. 보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네. 꼭 그 금 교수님한테 꼭 나는 꼭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있어요. 굉장히 신뢰감이 주는 얼굴이에요. 금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인상은 좀 약간 험악한데. 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제 굉장히 안전한 치료다.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기회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사선 치료라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시고 겁부터 내셔서 기피하시거나 뭐 예약을 해놓고 이제 안 오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그 주치의사하고 상의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걸 다 없애주니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방사선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사선은 굉장히 암을 치료하는 데서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첨단화돼 있고 정말 뭐 미사일 치료의 수준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모 대학병원은 이제 암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새벽 3시에도 막 방사선 치료를 하고 막 내가 여기서 아산병원이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막 새벽 2시에 막 방사선 치료하고 그래요. 환자 너무 밀렸다고. 그 뭐 오밤중에 막 방사선 치료하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이 기계도 좀 평준화돼 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는 너무 환자들이 이제 고생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새로 여러 암병원을 오픈하면서 그 기계 벙커를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계를 그래서 새로 이번에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제는 근무 시간 중에 환자도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지. 좀 암 치료하는 것도 힘든데 뭐 새벽 2-3시에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계를 몰래 받아. 4대를 더 추가로 도입을 한 이유가 이제 2교대로 하는 거는 이제 환자 또 아침에 일찍 치료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에 늦게 치료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환자를 위한 이제 2교대를 하자. 그래서 7시부터 뭐 9시까지 치료하더라도 이건 환자가 뭐 퇴근하고서 치료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치료 시스템. 그래서 이제 2교대는 환자를 위한 거지 우리가 뭐 일부러 뭐 환자를 많이 치료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계들은 다 가급적이면 8시부터 이제 6시까지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제가 장비를 지금 한 10대 정도 이제 지금 비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다니면서도 방사선 치료 받을 정도로 이게 방사선 치료가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적어진 거네요. 굉장히 적죠. 네. 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나 방사선 치료 받고 올게 뭐 이런 거잖아. 뭐 제 환자 중에서도 뭐 회사 다니면서 치료하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야, 진짜 그만큼 진짜 좋아졌다는 거네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소아들은 어떻게? 애들이 막 움직이잖아. 소아들은 이제 재우죠. 재워요. 세데이션 시킵니다. 세데이션 시키기 위해서 그런 또 마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야 돼요. 저희 병원은 이제 그걸 다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취과 의사가 와서 바로 킵하고 있고. 바로 옆에 지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치료하는 동안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소아 경우에는 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네. 뭐 뇌든 저희가 약간 두경부든 복부든 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정하는 그런 기구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환자가 치료 중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게 다 개인별로 이제 맞춤형 그 기구가 있어요. 디바이스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방사선 치료 수준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방사선 치료의 전반적인 수준. 저희 수준은 치료 결과. 일본을 앞질렀나요? 굳이 외국 가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 네. 미국 갈 필요 없다. 네. 미국 가면은 뭐 돈대로 더 들고. 미국도 저희보다 더 합니다. 미국은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기간은 똑같은데. 어차피 호텔이라든지 여관에 묵어야 돼요. 병실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뭐 2달 동안을 갖다가 객지 생활에, 객지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암 환자들은 우리가 영양 섭취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하러 미국 가서 그 무슨 샌드위치나 먹어가면서 치료합니까? 한국에서 밥 먹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영양 섭취 해주면서 치료를 받아도 지금 힘든데 뭐 왜 타지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 첨단 장비가 미국이나 그 개발한 나라보다 더 많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재밌는 얘기지만 감마나이프를 개발한 스웨덴보다 우리나라 감마나이프가 훨씬 많습니다. 이 감마나이프는 방사선 치료에 기계죠. 네. 뇌종양에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 기계인데 그 개발한 스웨덴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종주국이네. 그렇죠. 자, 어차피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 그 기계의 둥그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면 가끔 가다가 환자들 중에 그 폐쇄공포증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암 환자 중에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못하는 거네. 너무 심해서 이제 뭐 CT나 MRI도 못 찍는 사람들도 있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방사선 치료도 어렵죠. 네, 그렇지만은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대개 이제 그 약 먹으면 그래서 정신과 저희가 같이 협진해갖고 약간은 이제 진정제라든지 이런 걸 주면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두경방 환자가 한 명 치료했었는데 그분이 옛날 월남전에 참여해갖고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풀어나는 바람에 폐쇄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매일 저희가 세데이션 주사를 맞고 치료를 했죠. 진정 주사를 맞고. 주사를 맞고. 그래서 지금 뭐 그분은 치료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방사선 종양학과가 꼭 암만 치료하는 건 아니죠. 가끔 가다가는 양성종양도 치료하는 거죠. 그렇죠. 양성종양도 저희가 많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치료방사선과라고 그랬던 거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그래서 이제 암을 이제 특화하기 위해서 방사선 종양과라고 했는데, 저기 뭐 양성질환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안구 돌출이 있는 경우, 이제 갑상선 기능 한지증으로 안구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어디다 해요, 그거를? 눈 뒤에다 하죠. 눈 뒤에다가.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눈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든지 병이 이제 좀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쪽을 방사선을 때리면 거기가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진 않고요. 더 이상 안 나오게? 더 이상 안 나오는 정도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스테로이드를 쓰면 좀 좋아지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오래 쓰게 되면 만성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게 뭐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들 수술하고 나서 왜 흉터가 왜 켈로이드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이퍼트로픽 스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미리 하면 그 스카에서 그런 켈로이드가 안 생깁니다. 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피부에다가 방사선 살짝 쬐주는 거예요? 그렇죠. 살짝. 그러고 나서 고기를 수술하는 거예요? 아니죠. 수술을 하고 나서 고기를 꼬매주고 난 다음에 거기다 방사선 치료 하는 거죠. 그러면 켈로이드가 안 생겨요. 그 꿰맨 자리에다가? 꿰맨 자리에다가. 야, 그럼 성형외과 환자들이 가끔 오겠네요? 가끔 오죠, 네, 가끔. 요즘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많이 보냈었는데. 요새 약으로도 많이 스테로이드 쓰고 약으로도 많이 하니까 이제 좀 안 쓰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요. 재밌네. 다른 부에 또 쓰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헤테로트로픽 본 오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뭐 교통사고 나서 관절 같은데 다치고 나면 왜 뼈 이상뼈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거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하면 그런 이제 오시피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더더기 뼈가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합니다, 저희가. 야, 이게 방사선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하게 쓰이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의 오해와 진실 알아보고 A부터 G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이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생각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1인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암병원의 부원장이신 방사선 종양학과 금기찬 교수와 함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